상반기에 이러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좀 더 확장될 거다. 연준의 피버팅 조건이 근접하고 달성됐다. 달러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동인도 우리가 생각해보자. 네, 빈센트 위원님과 이제 2023년 1월 이제 첫 방송. 네.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해가 바뀌었죠?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1월 매크로의 체크 포인트를 좀 갖고 왔고요. 노란색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중국이 변수다. 오늘은 1월 달뿐만 아니고 한 1분기 정도 금융시장을 이끌 동인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이 변수다. 네. 변수라는 것은 상수가 아니고 언제나 움직인다는 것이죠. 일단 전반적인 한 해 동안의 저의 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것은 제가 김작가TV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바뀌었다라고 하면 제 큰 뷰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글로벌 경기는 이미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번에 연간 전망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미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글로벌 경제는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자금의 모든 현상들, 통화정책이 어떻게 변한다든지 아니면 재정정책에 기대가 있다든지 최근에 장기금리가 반락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침체 국면 안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 오히려 디스인플레이션 같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상반기에 이러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좀 더 확장될 거다, 확대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참 고생을 많이 하셨죠? 자산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녹아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의 근원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최근에 나왔던 12월 FOMC 의사록을 보면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높다. 따라서 금리는 꽤 높은 수준에서 동결할 거다. 이런 것들이 다 컨센서스고 그것을 반증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논리와 논거들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기저효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서비스 물가라든지 임금 상승률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지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높은 수준의 금리를 지속한다.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전망인데 이것은 너무 편한 전망이죠. 왜냐하면 연준 말대로 된다는 것은 그럼 연준만 보고 투자하면 되지. 연준 외에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인데 아시는 것처럼 연준이 지난해 큰 실기를 한번 했었죠. 더구나 연준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 디펜던트. 즉 데이터를 보고 액션 반응이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나오는 데이터를 봤을 때 저는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큰 뷰는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정책의 변화가 꽤 갑작스럽게 벌어질 수 있고요. 갑작스럽게 벌어진다는 것은 이 자산 가격들의 업사이드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 모두 연준 얘기처럼 하반기에도 높은 수준의 금리가 계속 유지되니까 이렇다면 꽤 금리 아니면 환율 더 나가서 주식 가격 이런 것들이 지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더 안 좋을 거야 라고 그냥 무방비로 있는 것보다는 언제나 큰 틀 속에서 자산 가격이 생각보다 크게 튀어오를 가능성. 우리는 그것을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기회를 꼭 잡아야 된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2023년을 바라보는 저의 큰 뷰고요. 마음 같아서는 올 한 해 또 한 10번에서 12번 정도 저희가 추억을 쌓을 텐데 그 추억 동안에 이 세 가지 뷰가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뷰는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거. 이게 바뀌면 제가 꼭 하이라이트 해드리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빈센트 위원님 말씀하신 추억은 이제 저희 둘의 추억이 아니라 영상을 찍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너무 혹시나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실까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서정적이라서. 이거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뷰입니다. 상반기의 변수는 중국 경기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 금융시장의 동인,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인플레이션에서 경기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뉴스 플로우를 보면 경기 침체가 왔다, 구조조정이 되고 있다, 이런 대한 우려감들이 많은데 이것이 앞으로 금융시장을 이끌 동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 작년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탈세계화 정책을 좀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양회라는 게 3월 달에 있습니다. 양회를 전후로 이 탈세계화 정책이 꽤 강하게 나타날 개연성이 높은데요. 근데 변수는 역시 중국이다.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리오프닝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반등세가 큰지 아니면 얼마나 다시 한번 코로나의 재유행이 큰지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바뀔 가능성, 즉 중국 경기의 향방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상반기까지의 큰 변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노란색 체크 포인트를 보면 1월 달입니다. 1월 초이기 때문에 특히 그러면 이번 달에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화 정책들인데요. 첫 번째는 BOK, 한국은행이죠. 13일 날 1월 달에 통화 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25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25% 인상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는 3.5%가 되고요. 하지만 금융시장이 이미 다 선반영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채권금리라든지 아니면 시중금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13일 날 한국은행이 아침에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를 인상했다라고 하면 그렇겠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이 다 반영되었기 때문에. 자, 한국은행의 고민은 물가를 중점적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높은 물가를 잡을 거냐, 아니면 경기가 한국도 상당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선행지표들의 하락들을 보면 경기를 잡으려면 더 이상 긴축보다는 좀 더 완화적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한국은행은 물가냐, 경기냐, 아직까지는 물가를 잡는다는 쪽에 이창용 총재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역시 연준하고 똑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죠. 그래갖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는 이 균형적인 감각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물가 측면에서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물가와 경기인데 그것을 좀 더 확장시켜 보면 전기료가 올해 들어서 크게 인상됐습니다. 뒤에 가서도 표를 말씀드리겠지만 생활물가가 좀 빡빡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물가 측면에서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지난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높은 거가 있다면 올해는 그 기저, 즉 다시 한번 낮은 국면이 있는 거죠. 그게 상반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고생했던 것이 달러가 강하다, 원화가 약하다. 그렇죠. 네, 원화가 약한다는 것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들의 가격들이 다 비싸지는 거예요. 그게 인플레이션 요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원화 약세 요인이 우리 물가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 세 가지가 물가에 대한 상당 부분 동인들이고요. 반대로 경기를 보면 수출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성장률 자체가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접어든 지 꽤 됐고요. 내수는 이미 가계부채 플러스 최근에 부동산 가격,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갑자기 카카오뱅크에서 문자가 왔는데 네. 당시에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가 7%를 웃돌았다. 네, 여전히 뭐 부채가 없으시니까. 근데 저는 이런 팍팍한 속에서 소비를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의 지금 둔화가 7%? 네, 저희 7%예요. 어떡하죠? 열심히 일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한두 번 더 남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마 설 전후로 해서 네. 아니면 3월 달쯤 해서는 정말 10%두 자릿대의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도 미리 좀 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일본입니다. 일본 BOJ가 지난해 연말에 핫했습니다. 왜냐면 통화정책 변화를 깜짝스럽게 서프라이즈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 먹혔거든요. 왜냐하면 가격 변수들, 금리는 급등했고요. 엔화는 강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꽤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 다음에 있을 BOJ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월 18일입니다. 1월 18일에 종료되는 1월 달 BOJ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결론이 이렇습니다.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이냐. 기존 정책이 뭐냐면 YCC라 그래서 일본의 중앙은행이 이 밴드를 두고 금융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상당히 금리라든지 아니면 유동성을 조절하는데 이 폭을 작년 연말에 넓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긴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을 한번 넓혔기 때문에 더 넓힐 거냐 아니면 지금 넓힌 상태에서 유지할 거냐. 그게 1월 달의 포인트입니다. 금융시장은 추가 긴축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BOK는 그냥 25bp 금리 인상할 거고 금융시장은 그것을 선방하는 거에 반해서 일본 BOJ에 대한 전망은 BOJ는 계속해서 한번 작년에 넓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긴축으로 한번 전환했기 때문에 좌우 상황을 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은 아니다. 한 번 더 긴축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BOJ의 지난 연말에 큰 서프라이즈적 변화는 상당히 금융시장 참가자들로 하여금 많은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 행위였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YCC 추가 확대냐 아니면 4월 구로다 총재가 교체되는데 그때까지 지금 수준이 유지될 거냐. 이 두 가지가 팽배히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팁은 이렇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뒤에도 제가 표를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의 임금 상승률이 명목 기준입니다. 실질을 뺀 3% 이상을 지속할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일본의 임금 상승률이요 3% 이상을 계속해서 넘긴다면 4월 전에 일본 중앙은행이 BOJ가 추가적인 YCC의 틀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엔화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 상승률이 3%가 안 된다고 한다면 여전히 지금의 수준을 고수할 개연성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주요국들이 올해 들어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 IMF 또 주요 해외 IB들, 그러니까 기관들이 미국은 성장률이 어떨 것 같고 유럽은 어떨 것 같고 일본은 어떨 것 같다. 즉 선진국에 대해서 성장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하고 일본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미국, 유럽은 작년은 꽤 괜찮았어요. 근데 올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경기 침체에 빠져 있거든요. 그랬고 성장률의 하락폭이 매우 큽니다.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하락폭이 가장 작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랑 비슷한 전망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외환시장이라는 것이죠. 미국 달러 아니면 유로와 다들 성장률이 크게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그 국가의 통화는 그 국가의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통화 가치가 크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반대로 일본은 하락폭이 하락하긴 하지만 그 폭이 매우 작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환율은 항상 상대적인 거니까 이런 약세폭이 좀 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사실 올해 들어서 가장 중요한 또 FOMC이기도 하죠. 2월 2일이에요. 하지만 1월 31일부터는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1월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아마 FOMC 직후에 제가 다시 2월 달에 와서 그때 FOMC를 리뷰하면서 전망을 할 텐데 미리 좀 제가 리스크를 안고 조심스럽게 예단하자면 기준금리는 25베이스포인트 인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 상단이 지금 4.5거든요. 4.75%가 됩니다. 금융시장은요. CME 선물시장에서 금리 선물시장에서 아니다. 25bp보다 좀 더 높은 50bp 금리 인상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게 오늘 밤이죠. 미국의 고용지표. 또한 다음 주에 CPI. 이런 것들이 다 발표되면 이 확률이 좀 작을 수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금요일입니다. 50bp 금리 인상 기대가 점증할 것 같고요. 또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 미리 좀 예단한다면 컨센서스화 그대로 나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리 인상 기대가 좀 더 점증될 수 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달러는 좀 더 강한 압박을 받겠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FOMC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고용시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고용시장 외에 미국의 모든 시장들 뭐 채권시장 아니면 주택시장, 소비시장 다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만 좋거든요. 자, 이 고용시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시장 가격들이 크게 변할 건데 특히 채권시장, 시장금리 인하에 베팅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올해는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오히려 이상하게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는 스마트한 마켓 자체가 시장금리를 베팅하고 있습니다. 인하를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되게 고무적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에 대항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올해는 진짜 특이하게 연준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의사록에도 나 금리 쉽게 안 내려. 물가 봐봐. 되게 높을 거야. 나는 이 높은 수준의 물가를 잡을 때까지 물가랑 인플레이션이나 압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꽤 높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금리를 유지할 거야. 그런데 데이터 디펜던트야. 근데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연준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시장 디펜던트니까 결국에는 디펜던트라는 게 뭐냐? 경기가 이미 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기브업 할 거다. 거기에 베팅이 들어갔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오늘 좀 이거는 아카데믹한 부분인데요. 장단기 금리차 확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최근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면 우리 흔히 경기 침체의 선행지표인 것이죠. 왜냐하면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큰 폭으로 내려갔으니까요. 근데 이게 2000년도 중반에 그린스펀이라는 연준 의장, 그때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는데요. 오히려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좀 더 확대돼요. 장기 금리가 크게 내려갔습니다. 금리를 올렸는데 왜 장기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지? 그때는 중국이라는 외부 효과가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주면서 장기 금리를 눌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라는 외부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단기 금리차 확대에 대한 다양한 시각.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장단기 금리차 확대는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의 장단기 금리차 확대는 장기 금리가 왜 이렇게 낮지? 아, 인플레이션이 빨리 사라지는구나. 약간 시각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는 거 여러분들 구글링에서 많이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으로 FOMC 때마다 그린스펀의 수수께끼가 다시 한번 화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한번 체크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을 뒤에 가서 차트로 몇 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코노미스트 본연의 모형을 갖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침체 국면에 이미 진입했다라는 것입니다. 파란색은 OECD, 그러니까 글로벌 33개 플러스 알파 6개, 38개에서 9개 국가들, 선진 국가들의 토탈리 경기 선행지수의 서메이션 합이고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내려왔는데 원래는 기준이 100이에요.
이 기준은 뭐냐면 장기 평균입니다. 이것은 70년에서 50년 동안의 장기 평균이에요. 근데 저는 이 모형을 약간 바꿨습니다. 장기 평균이 아니고 위에 회색 점선, 밑에 주황색 점선, 이게 표준 편차거든요. 표준 편차를 위에 넘으면 이것은 경기가 너무 과열된 거고요. 표준 편차 아래로 내려오면 이거는 경기가 침체 국면입니다. 이 빗금친 건 뭐냐면 그 시기에 미국 경기 침체 기간입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이 100 정상적인 기준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표준 편차 상단을 뛰어넘으면 너무나 과열됐습니다. 결국 몇 개월 후에 경기 침체를 항상 맞이했고요. 반대로 이 표준 편차 밑으로 아예 내려오면 그때 경기 침체가 항상 도래했습니다. 9번 중에서 한두 번 빼고 다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단을 찍었습니다. 언제부터냐? 2022년 9월 말부터. 그래서 2022년 9월 말부터 저는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럼 한번 빠지면 얼마나 지속되느냐? 과거 평균이 12개월에서 15개월이었습니다. 좀 더 얕은 침체였으면 1년이었고요. 좀 과했다 그러면 평균 한 15개월인데 작년 9월 말에 들어갔기 때문에 1년 뒤면 올해 9월 말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저의 전망대로 들어간다면 아마 올해 한 3분기 말쯤에, 그러니까 올해 4분기는 오히려 정상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심리 지수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왼쪽 차트는 이번 주에 발표된 것이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여기는 기준이 50입니다. 50 위에 있으면 경기가 좋다. 50 밑에 있으면 수축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이미 수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OECD 경기 선행지수 말고도요. 실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자체도 50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2020년 5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국면에서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초입에 들어갔다는 것을 제 모형뿐만 아니고 실제 심리지수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오른쪽 차트가 좀 재밌는 거죠. 오른쪽 차트의 파란색은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딱 해가 바뀌자마자 지난해 한 11월 달부터인데요. 이렇게 피크 찍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장기 금리가.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폭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럼 왜 내려갔냐? 이겁니다. 미시건 대학교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세부 항목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서베이 지표예요.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한테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떨 것 같냐? 5년짜리도 있습니다. 1년짜리를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꺾이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장단기 금리차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다.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제는 시장이 이미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인플레이션은 끝났다. 이제는 내려갈 거다. 그래서 장기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게 외환시장에 충분히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이것은 업데이트해 왔습니다. 피보팅 조건. 과거 미국 연준이 피보팅이라는 것은 정 180도로 기존의 스탠스, 통화정책 기조를 바꾼다는 것이죠. 로직이 있습니다. 되게 간단한 로직인데요. 연방기금금리가요. 핵심 PC, 이 물가를 보시면 항상 높아질 때 피버팅이 일어났습니다. 최근까지의 업데이트를 보면 12월에 4.5%였는데 이번에 2월 2일 날 25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상하면 4.75입니다. 당장 2월 달부터 역전됩니다. 이게 역전되면 과거에 항상 피버팅 조건이 달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엔 과거랑 다르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높은 수준이 상존하고 있다. 요인들이. 그래서 한두 달 아니면 뭐 적어도 1분기 정도의 지연 기간은 있겠지만 충분히 여차하면 연준의 피버팅 조건이 근접하고 달성됐다. 이때 이 시기들이 다 침체라는 건가요? 이 시기가 침체도 있었고요. 정상 기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연준은 금리를 올리다가 이 조건이 달성되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내렸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조건이 충분 조건이 달성된다. 금융시장이 왜 연준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베팅하는가? 그것의 근저에는요.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고 연준이 말했기 때문인데 연준 논리대로 데이터 디펜던트로 보면 과거와 똑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 경기 둔화입니다. 제가 변수는 중국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 중국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3월 달에 양회가 있죠.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사입니다. 양회를 앞두고 중국의 강력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아마 1월 달부터 그런 것들이 스물스물 나올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산업을 봐야 되는가? 과거처럼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거기에 편세된 뭐 면세점, 화장품 쭉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잠깐 급등나게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 경기가 크게 둔화되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자. 둔화됐기 때문에 3월 달에 정책적 드라이브가 되게 크게
크게 올 거다. 특히 재정 쪽에서. 그런데 이것을 갖고 과거와 똑같이 중국 좋으면 그것에 연관된 산업들이 똑같이 좋겠네라고 생각한 것보다는 이제는 큰 판이 바뀌었다. 탈세계화 속에서 한국이 그대로 수혜를 받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것도 인지하면서 보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IMF의 전망들이에요. GDP 대비 중국의 경상수지인데요.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때 가장 낮았고요. 코로나 이후에 올라갔다가 전망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1%보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젠 중국이 수출로 먹고 살기 힘든다는 겁니다. 전망이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은 고민이 많겠죠. 경기가 둔화됐어요. 그러면 옛날처럼 값싼 인건비 아니면 가공 무역을 갖고 수출로 활기를 펴야 되는데 미중 무역 분쟁 뭐 미국의 제재 이런 것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중국의 수출 경쟁력도 잃어버리고 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어디로 귀결될까요? 전부 중국의 내수일 거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내수 그러면 좀 복잡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내수는 딱 하나입니다. 부동산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BOK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1월 달에 있는 BOK인데 물가 하락이냐 경기 침체를 보완할 거냐 이 두 가지의 흐름이었었는데요. 최근 이 멘트 보시면 한국의 수입 물가, 생산량 물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긴 합니다. 파란색이 한국의 소비자 물가고요. 지금 피크 찍고 한 5%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해요. 하지만 이것의 선행 지표인 한국의 수입 물가가 큰 폭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만 놓고 봤을 때 한국의 물가는 피크아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미국하고 똑같이 물가가 피크아웃 친다 그러면 경기도 안 좋으니까 조금 금리를 인하하든지 아니면 동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는데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변수가 있다. 어떤 변수냐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 들면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크게 오르고 있다. 얼마나 올렸냐면요. 이거 보세요. 12월 달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전기가스 수도 이 공공요금이 23%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23년 돼서 미미하긴 하지만 가중치 자체가 전기료가 또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것의 셈법입니다. 큰 의미에서 물가는 피크아웃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공료, 전기료, 서비스업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서 이게 하반기에 다시 한번 물가를 올릴 수도 있는데 지금 금리를 낮추기는 힘들고 아니면 계속해서 올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데이터를 갖고도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 BOK의 향방을 조금은 가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보시면서 제가 앞에 물가 하락의 차트를 보여드렸고 지금 이제 경기 둔화의 차트를 보여드릴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물가냐 경기냐고 봤을 때 계속 경기 쪽에 좀 더 포커스온, 집중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서도 이런 논리에 이런 뷰니까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한데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보실 틈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경기 둔화입니다. 한국 얘기인데요. 한국의 수출 증가를 보세요. 주황색입니다. 피크 찍고 지금 역성장한 지 3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3개월 연속 한국 수출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요. 당연히 무역 수지는 적자고요. 한국의 소비 심리 자체도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는 높은 금리, 제가 아까 마이너스 통장금리 높아졌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대출에 대한 압박, 이자 부담, 더구 나서 수출도 막혔어요. 그러면 한국의 이 경제 시스템 안에서 돈 벌 때가 다 막힌 겁니다. 외국에서 돈 안 들어오죠. 내수해서 사람들이 소비 안 하죠. 이렇기 때문에 한국도 뭐냐? 결국 정책,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럼 한국은 돈을 어디다 쓸까? 그게 뭐 최근에 미래 성장 산업인 AI, ESG 여러 얘기가 있겠지만 그것에 관해서 주식시장도 빠르게 반영할 거다. 가격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른쪽은 이거 아픈 현실이죠. 한국의 가계 대출이요.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꽤 커요. 어느 정도냐면 100명 중에 8명입니다. 코픽스 3개월, 6개월 연동입니다. 네.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면 대출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마다 한 번씩 여러분들 SNS, 문자에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금리가 또 올랐어요. 이자 더 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국의 소비를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BOJ입니다. BOJ가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BOJ가 YCC라는 수익률 커브를 컨트롤하는 것을 작년 연말에 진행했는데 시장은 한 번 더 할 거다라고 베팅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하면 계속 할 거다라는 베팅입니다. 되게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자, 파란색 보시면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네. 이때 YCC가 변동폭을 확대했거든요. 그전에는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냥 0에서 0.2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0에서 0.5로 딱 올리자마자 상단에 딱 붙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은 선물 시장입니다. 국제 수업 시장에서 보세요. 지금은 0.5가 허들인데요. 이거 1%까지 넓힐 거다. 라고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 엔화가 강합니다. 왜 강하냐면 지금은 아니지만 6개월 뒤에, 1년 뒤에는 일본 BOJ가 손 들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가? 4월 달에 구로다 총재의 임기 만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 3개월 동안 깜깜이니까
이런 걸 좀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임금 상승률을 보자. 파란색입니다. 임금 상승률이 지금 2% 중후반쯤 돼요. 근데 이건 명목 기준이고요. 일본의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신성식품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를 보면 이 정도 올라왔습니다. 2% 초반. 그래서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뉴스플로우 상에 일본의 데이터를 다 하나하나 찾아보긴 좀 어려우니까 다만 일본의 임금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 이상으로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그래도 일본 관련된 투자 아니면 엔화의 향방을 보시는 분들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상대적 안정성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올해 성장률을 바라보는 스킴이 좀 다르죠. IMF, OECD 기관 평균입니다. 작년에 1.6%, 1.8%, 1.9% 성장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4분기가 확실히 GDP가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2022년 성장률이 확정치가 아닙니다. 미국 기준으로죠? 네, 미국 기준입니다. 근데 올해 눈높이가 올해 1.6% 봤던 IMF는 1%, OECD는 0%대를 보고 있습니다. 즉 차이가 러프하게 보면 1%포인트 이상입니다. 유럽은 올해 좀 뜨거웠죠. 전쟁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요. 3%대를 보통 보던 눈높이가 올해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기간 평균은 마이너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완전 빠졌다고 보는 것이죠. 하락폭이 러프하게 3%포인트 정도 됩니다. 미국은 1%포인트 내려가고 유로존은 3%포인트 내려가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보세요. 잘 버티네요. 네, 비슷하거나 오히려 올라간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느 통화가 강할 것이냐? 펀더멘탈을 놓고 보면 미국 유로존보다는 네. 일본 통화가 강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또 하나의 힌트입니다. FOMC입니다. FOMC는 제목이 보시는 것처럼 25bp냐 아니면 50bp냐 어저께 새벽 3시 반 제가 또 새벽 4시에 보냈죠. 네네. 그때 기준입니다. 58%는 25bp 금리 인상에 베팅하고 있고요. 50bp는 41.9% 베팅하고 있습니다. 2월 FOMC의 금리 인상은 25bp 인상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 표 보세요. 표는 뭐냐면 한 달 전, 일주일 전, 하루 전, 지금입니다. 한 달 전에는 이 50bp 금리 인상이 50%였어요. 절대다수. 근데 일주일 전에는 갑자기 25bp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최근 다시 50bp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네. 25bp냐 50bp냐 금융시장은 25bp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까지 베팅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점증되고 있다. 12월 FOMC는 매파적이었죠. 그 뒤로 금융시장의 충격이 컸습니다. 매파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락 보니까 더 매파했습니다. 2월달 FOMC는 지금 기대가 뭘까요? 금융시장은 피크아웃 하고 있다. 경기도 안 좋고 있다. 톤 조절할 거다. 연준 의사들은 계속해서 매파적인 얘기를 하지만 올해 2월 FOMC가 또 왜 중요하냐면 민간 4명의 지역 연준 총재가 교체됩니다. 교체되는 사람이 작년보다 좀 더 비주기적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하이라이트 되겠죠. 시선이 집중될 겁니다. 비주기적인 사람들이 들어가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좀 템포 조절하자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시장도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FOMC 전후로 대부분 조금 완만해지겠네라고 많은 쪽으로 베팅할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심리는 빠르게 50bp 금리 인상으로 또다시 바뀌고 있다는 거, 매파적일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구조적 변화입니다. 제가 고용시장을 보자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아마 이게 녹화본이니까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업로드 될 텐데 이번에도 이럴 겁니다. 신규 취업자 수 고용지표가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가 좋을 겁니다. 실업률도 안정적인 수준을 보일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고용시장을 보는 좀 아카데믹한 얘기인데요. 구조를 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의 고용시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계조사와 기업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계한테 물어보는 게 있고 돈을 주는 법인, 기업한테 물어보는 게 있다는 것이죠. 조사 범위는 가계조사는 16세 이상, 우리 흔히 이것을 노동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노동이 가능한 인구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요. 월별로 조사하고요. 미국의 2억 5천만 명이 전부 다 조사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 약 한 6만 명 정도의 샘플링을 딱 구분해서 그들을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묘수가 있다는, 표본이 있다는 것이죠. 조사 대상은 이런 거예요. 노동력, 고용, 실업률. 그래서 여기서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조사 기간은 한 달의 기준일 때 매주 하는 게 아니고요. 12일이 포함된 주. 그러니까 보통 둘째 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팁을 드리면 미국의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라는 게 있어요. 매주 발표되는 거. 특히 2주차, 그러니까 10일이 포함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표본이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 달 내내 4번의 신규 취업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 첫 번째 안 좋았고 두 번째 좋았고 세 번째, 네 번째 안 좋았다. 그러면 다음 달 고용지표가 안 좋다고 대부분 컨센서스인데 두 번째가 좋았기 때문에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게 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사 개념은 이렇습니다. 가계조사가 좋긴 좋은데 어떤 취약점이 있냐면요. 엔잡러를 단 한 번만 계산해요. 왜냐면 가게에 전화하는 거죠. 서베이로. 네. 당신 지금 직업 있습니까? 아, 직업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조사하는 거죠. 그러면 한 명 카운팅 딱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 조사는 어떤 거냐면요.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에요. 농업 부분을 뺀. 어떤 명이냐면 가계 조사는 6만 명이었잖아요. 기업 조사는 거기에 2배 있습니다. 14만 명 이상을 조사 샘플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 조사가 좀 더 정확합니다. 신규 고용, 근무 시간, 임금 등 이번에 임금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 임금 상승률이 물가에 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좀 슬로우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역시 매월 12일에 포함된 고용주 급여 기간에 발표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고용시장을 잘 트래킹하려면 10일 전후로 미국의 고용지표들이 스팅이 어떠냐가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개념이 좀 다른데요. 가계조사는 제가 아까 엔잡러를 한 번만 카운팅한다고 했잖아요. 기업조사는요. 여러 번 카운팅해요. 왜냐하면 법인들한테 물어보다 보니까 어떤 개인이 A라는 회사도 다니고 B라는 회사도 다니고 C라는 회사도 다니면 나는 한 번만 취업하고 있다라고 가게는 조사하지만 기업들은 나도 이 사람 고용하고 있는데 나도 고용하고 있는데 나도 고용하고 있는데 3번이나 카운트 된다는 거죠. 자, 최근 코로나 이후에 엔잡러가 많죠. 저도 엔잡러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 세대가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이 빠르게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은퇴 연령을 차치하더라도 상당 부분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의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아니면 실업률 이런 노동통계국의 고용지표가 미국의 고용의 실생활을 잘 파악하고 있느냐? 저는 기업조사도 아니고 가계조사도 아니고 한쪽은 좀 과소 한쪽은 좀 과대 상계될 수 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으로 봐야 되는데 나오는 고지고대로 미국의 고용지표가 취업자 수가 25만 명 훌쩍 넘었기 때문에 미국 고용은 좋다. 이것은 되게 단기적인 영향입니다. 미국 고용시장을 바라보는 재평가가 미국에서 빨리 일어나고 있고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가계조사와 기업조사의 차이점 때문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끝으로 가격 변수인데요. 환율입니다. 결국 1월 달에 체크포인트 BOK, 한국은행, BOJ, FOMC 다 통화정책입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에서 경기로 그 동인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은 역시 환율입니다. 달러 스마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스마일을 웃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경기 리세션 같은 코로나 위기가 있었을 때 달러가 매우 강하고요. 안전선호.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미국이 경제가 월등히 좋을 때 또 달러가 강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의 극단적인 상황 말고는 달러가 약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위기 이후에 달러 스마일이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계속 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올라갈지 퀘스천인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연준의 긴축 기대가 계속되느냐? 지금 시장은 긴축 안 한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같은 보건위기가 다시 올 것이냐? 보건위기는 아닌데 경기 리세션, 침체는 올 것 같습니다. 그럼 글로벌 성장 동조화가 되고 있는가? 즉 미국 외에 다른 지역의 성장률이 좋아지고 있는가? 선진국 쪽으로 보면 미국하고 유럽보다는 일본이 괜찮죠? 자, 혼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판가름이 혼재되어 있는 요인들이 1분기, 특히 1, 2분기에는 팽팽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팽팽한 가운데서 지금의 추세가 크게 바뀌기 어렵겠죠. 지금의 추세는 뭐냐? 달러가 많이 높아졌었기 때문에 되돌린 구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1방향의 추세가 될 것이냐? 팽팽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박스권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달러 스마일, 경기 침체 초입에 들어갔다. 경기 침체는 달러의 강한 요인, 달러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월 말로 갈수록 2월 FOMC 전후로 해서 달러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동인도 우리가 생각해보자. 지금은 달러 약함에 어느 정도 포지션이 있지만 설 연휴 후로 해서는 달러가 다시 한번 강할 요인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자, 싶습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 큰 주제, 경기 침체, 뭐 디플레이션, 업사이드 리스크에 대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은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우리 1분기. 네네. 1분기는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힘든 구간이 있죠. 지금 제가 고객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고객들의 고충이 뭐냐면요. 일단 수급적인 공백이 있어요. 개인들은 물려 있고요. 기관은 눈치 보고 있고 외국인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적인 회복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이미 다른 것을 사고 싶지만 너무 MDD 20-30% 물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손절치기가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손절 쳤다가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어떤 큰 변수,
아예 나빠지거나 아예 좋아지거나 나타나기 전까지는 포지션이 움직이기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제가 왜 굳이 달러로 빗대서 말씀드렸냐면 특히 1분기에는 외환시장이나 우리의 주식시장이나 비슷한 흐름, 스킴이 적용할 거다.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주식 투자는 뭐 어떤 주식 사고 어떤 주식 팔고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사실 경거망동할 때가 아닐 것 같다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주식 투자라는 것은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의 포지션에 따라서 계속해서 모아가는 것이죠. 자산 배분 측면에서 보면.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 제가 오늘 금리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잖아요. 이 금리 픽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채권형 상품에 상당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안전할 때는 매월 나오는 원리금 이자 배당이 좋은 것이죠. 자, 채권형 상품의 가장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금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형 투자를 많이 연말에 특히 고액자산가 기준으로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오르는 거고요. 금리가 다시 한번 높아진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오늘은 이런 컨텐츠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채권 투자를 하기에도 여전히 늦지 않았다. 저는 금리는 내려갈 것이다. 네. 그리고 시장 금리는 아마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다. 네. 그렇다면 채권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한국 부동산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2023년. 부동산은 일단 저희 업라이즈의 최상국 위원이라고 네. 또 있죠.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얼마 전에 왔다 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영상 올라갔습니다. 네, 제가 아직 영상을 안 봤는데 네. 뭐 좋은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네. 네, 왜냐하면 역전세, 그다음에 수급의 공배, 호가와 그 이면에 나타나는 부담. 최근에 정책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의 혜택이, 그러니까 규제를 풀기 시작했죠. 네, 전세까지 풀면 이제 클라이막스인데.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계속해서 살리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내려가니까 내려폭을 좀 줄여가는 듯한 경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심리는 스퀴즈돼 있다. 왜냐하면 금리 수준이 높다. 네,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특히요. 유효 수요가 존재합니다. 잠재 수요가 존재합니다. 네, 어느 정도 하단에 있으면 꽤 빠르게 하단을 받칠 것이다. 역시 박스권이죠. 크게 올해는 하락을 보진 않으신 것 같네요. 물론 상승을 보지는 않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30포인트 더 빠질 거냐. 서울안에서의 특히 아파트, 주거죠. 그렇게까지 간다 그러면 이거는 초 리세션이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한 얘기 많이 주셔서 그러면 지금 한 투자 같은 거는 뭐 말씀하신 걸 바탕으로 생각하면 엔화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좀 괜찮은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이렇게 봐요. BOJ는 한번 YCC를 했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엔화에 다 반영되고 있어요. 더 반영되냐 안 반영되냐. 왜냐하면 달러 대비 130엔 초이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이 4월달 구로다 총재 직전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은 사실은 시기를 한번 놓치셨어요. 이미 엔화가 강할 포지션을 놓쳤기 때문에 네, 지금은 N은 그냥 지금 수준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이견이 엇갈리는 것은 유로화일 것 같습니다. 유로화가 최근 들어서 오늘 안 갖고 왔지만 유럽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꽤 또 빠르게 피크아웃되고 있어요.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되게 높았는데 왜 이렇게 피크아웃되지? 그러면 ECB는 결국 금리를 못 올리는 거 아닌가? 그럼 유로화는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현황도 있어서 유로가 약하면 달러는 강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혼재된 양상 속에서 여전히 강달러에 대한 강달러의 상품에 대한 기대가 있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빈센트 위원님은 또 2월 때 FOMC 바로 다음에 이제 2월 FOMC 리뷰하는 영상을 찍겠지만 그 전에 이제 2023년이니까 뭐 투자 조언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 자산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혼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교집합이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교집합은 금일 수 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금 투자에 대한 기대가 작년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면서 1월달 시작이 반입니다. 1월달은 주식시장에서 수급을 잘 보셔야 돼요. 1월에 수급을 갖고 기관 투자자들이 올 한 해에 주식시장을 어느 정도 예단하거든요. 그래서 1월달 수급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은 특히 빈집들이 많다. 그러니까 수급의 공백이 상당히 많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났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빈센트 위원님 말씀 듣고 집에 금부치 좀 뭐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빈센트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